2017 가을 카오스 강연 미래과학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강연의 사회를 맡은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김근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오늘이 미래과학의 마지막 강연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강연에서는 이 과학과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연자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강연자는 동국대 이관수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미래의 과학 그 자체가 아니고요. 미래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나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과학사학자입니다. 미래가 제 전공은 전혀 아니고요. 미래를 만들어간다라기보다도 과거에 우리가 어땠나 이런 생각을 이제 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도 현재 이제 무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보다도 우리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나,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나 그런 걸 이제 점검해 보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과학은 무한한 가능성들을 보여준다라고 흔히들 표현하지만 또 반대로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점들도 역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평소 생각에서 많이 놓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입증된 불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배우죠.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긍정적인 형태로 우리가 배웁니다만 그 말을 뒤집으면 무한 동력 기관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옆에 무척 좀 솜씨 없이 그린 그림이 있죠. 요거는 이제 13세기 원고에서 나온 걸 조금 펼쳐서 스캔한 겁니다. 그 시대에도 어떻게 물레방아를 잘하면 무한히 도는 물레방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몇백 년이 지난 1920년대죠. 미국의 파퓰러 사이언스라는 대중과학 잡지에서 무한 동력 기관은 불가능하다. 제발들 포기하시라. 뒤집으면 뭡니까? 여전히 저걸 발명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저 당시에도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꿈은 물리학이 짓밟았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사례들도 또 있습니다. 지난 강연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평면을 볼록 오각형으로 메꾸는 방법은 15가지밖에 없다. 하나도 더 있는 것도 아니고 모자르는 것도 아니고 딱 이렇게 고정돼 있다. 이거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평면 이상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절대 확실한 불가능성인 거죠. 저는 이런 불가능성들이 무척 소중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가능하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 방향으로는 더 이상 새로운 발견이 없다는 얘기냐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니 당신 불가능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동안 우리 역사적인 경험상 과학이 언제나 새로운 것을 꾸준하게 내보여주고 새로 만들어내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그 점도 맞습니다. 1953년에 이제 왓슨과 크릭이 DNA 나선 모형을 발표를 했죠. 이 사진에 보시면은 요즘처럼 이제 예쁘장한 도구를 사용해서 모델을 만든 게 아니라 양철을 잘라서 모델을 만들고 했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이번에는 이제 그 물리기술 쪽에서 미국의 타운즈라는 분이 1950년대에 걸쳐서 아인슈타인이 예전에 내놓았던 원자 스펙트럼 이론을 재해석을 해가지고 메이저, 레이저 하는 새로운 물리 현상들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바로 이 레이저, 이 점이 이 타운즈 이분 덕분에 나오게 된 기술이기도 하지만 또 새롭게 당시로서는 인간이 창조해낸
자연 현상이기도 합니다. 1920년대에 활동하셨던 폴란드의 이제 의사 겸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루드비 플렉이라는 분입니다. 옛날 분이라 그런지 좀 예스럽게 이제 생기셨죠. 이분의 책이 1960년대에 재발견돼서 철학자나 사상사가들이 이제 꼼꼼하게 분석을 합니다만, 저는 이제 그런 꼼꼼한 분석보다도 비유를 훨씬 좋아하니까요. 플렉이 잠깐 거론했던 정찰병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플렉이라는 분은 과학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이것은 우리 인류가 지식의 최전선 앞으로 파견하는 정찰병들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좀 있고, 그게 가운데 하얀 영역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영역에서 쳐다보면은 어슴푸레하게 보이는 영역들이 있죠. 그게 이제 회색 영역들이고, 그 저 멀리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전혀 모르는 영역이 있다. 다만 전혀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밝은 영역에서 회색 영역을 거쳐서 어두운 영역까지 자꾸 다가가려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가면은 알려지게 되잖아요. 보니까 회색 영역이 자꾸 밝은 영역으로 포함이 되죠. 밝은 영역이 넓어집니다. 그럼 밝은 영역이 넓어지면 그 주변에 회색 영역이 넓어져요. 그럼 그 바깥에 우리가 이거는 모른다 하는 어두운 영역이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긴가민가 하는 게 더 많이 늘어나고, 도대체 현재로선 모르겠다 하는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우화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전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참 꼼꼼한 분석보다도 우리의 직관과 사고를 안내해주는 훌륭한 비유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덧붙인 답은요,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알려진 영역에서 빨간 점들은 이것만큼은 절대 불가능하다. 지형으로 얘기한다면 에베레스트보다 10배쯤 높아서 도저히 맨몸으로 못 올라간다 하는 영역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선프레한 곳들 중에서는 노란색으로 점 찍은 것처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는데 아마 힘들 거야 싶은 것들이 있고, 근데 자꾸 연구하면서 지식의 영역을 넓혀가다 보면은 노란 것들이 확실히 불가능하구나, 빨갛게 되는 것도 있고, 또 회색 영역이 넓어지면서 이거는 거의 틀림없이 불가능할 거야 라고 확인되는 것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과학이 열어주는 수많은 가능성, 무한하지는 않지만 수많은 가능성과 과학이 보여주는 절대 불가능성들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비유가 아닐까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 많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그걸 할 수 없는 거냐 하는 문제는 또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운동할 수는 없습니다. 초간속 운동 절대 불가능입니다. 다만 이것은 공간의 특정 공간에 대해서 진공 중에는 광속보다 빨리 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발상을 바꿔볼 수 있죠. 공간에 대해서 광속보다 빨리 갈 수 없다면 공간을 늘리고 줄이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멕시코의 이제 물리학자였던 알큐비에로라는 분이 지금은 사업을 하신답니다만, 이런 식으로 공간을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고안을 해낸다면 광속보다 빨리 가진 못해도 겉보기에 결과적으로 광속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기술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하고, 논문이 된 거는 그때까지 알려져 있는 물리 이론상 불가능하다고 증명되지는 않는다 정도까지만 이제 말씀을 했던 상상입니다. 아마 저는 아마 이게 실제로 실현될 리는 없을 거야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이 보여주는 절대 불가능성이일지라도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뜻이냐, 여기는 조금
조금 더 꼼꼼하게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한 축인 SF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과학 법칙상 그건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종종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SF가 이제 미래를 보여주지 않느냐, 그리고 SF에서 예언하고 실현된 게 얼마나 많다고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함부로 과학의 가능성, 미래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려고 드느냐라는 식들로 반문들을 하십니다. 이것도 일견 맞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뭐 길게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옆에 긴 표는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경제 잡지에서 과거의 SF에서 묘사됐는데 실현된 것들의 목록을 쭉 나열했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아주 작게 보이죠. 신용카드도 있고 당연히 전화기도 있고 우주선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컴퓨터도 있고요. 옆에는 혹시나 이제 그 영화들에서 혹시 보셨을 것 같기도 해서 일부러 옮겨놓은 것들입니다. 제일 위에는 이제 스타트랙 1960년대에 시작을 해서 지금도 리메이크되는 작품이죠. 초창기 작품에 휴대용 통신기가 나옵니다. 요즘 사용하는, 이제는 사용도 안 하는 폴더폰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SF 작품이 이미 과거가 돼버린 셈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 그림은 백투더퓨처, 이제 보신 분들, 어렸을 때 보신 분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때 나왔던 자동으로 신발끈 묶어주는 운동화였습니다. 작년인가요? 나이키에서 발매했어요. 많이 팔렸다는 소리는 못 들었지만 일단은 뭐 된다고 합니다. 그 밑에는 이제 1960년대 이제 영화인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주선 승무원들이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에요. 우주선 안에 있는 승무원들이 테이블 위에 뭘 늘어놓고 있죠? 사각형 판형을 늘어놓고 있죠. 요즘 사용하고 있는 각종 패드들을요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50년 만에 보편화됐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로 SF가 미래를 예언하는 것 같아요. 실현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게 전부가 아니죠. 마침 이제 작년 9월 미국의 유명한 과학 잡지죠,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서 뭐 이런 특집호를 냈어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거대한 질문들 무엇일까? 답변이 뭐가 될 수 있을까? 9개를 뽑았습니다. 8개는 지금 여기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구온난화, 우리 식량 문제, 우리 종이 얼마나 계속될 수 있을까? 세계의 불평등은 심화될까? 남겨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정평 있는 과학 잡지답게 질문들의 깊이가 꽤 있습니다. 어떤 기술을 채택을 해야지 우리 기업이 성공할까? 어떤 기술을 후원해야 우리 정부가 목에 힘줄 수 있을까 하는 것보다 아주 근본적이고 큰 질문들을 던지죠. 근데 이제 다음 장에 마지막 질문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큰 질문이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의 예언과 예측을 도대체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제일 큰 질문이고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 질문에 답변을 쓰신 분은 밑에 이름이 있는 킴 로빈슨이라고 꽤가 아니죠. 아주 정평 있고 대단한 SF 작가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다른 SF 작가를 이제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옛날 강연 사례를 예를 들면서 청중이 당신 SF 작가니까 당신들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지 좀 설명을 좀 해달라. SF 참 신기하다 했더니 SF 작가 당신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 그 착각은 참 보편적이다. SF 작가가 미래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 말이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하죠. 그래서 로빈슨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SF 작가가 미래에 대해서, 미래 예언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느냐?
모른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거론했던 사례들, 미래를 예언한 것처럼 보이는 사례들 대단히 의아하죠. 모르는데 왜 이제 와서 보니까 다 예언한 것처럼 보이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그런 오해가 널리 퍼지게 된 계기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게 SF계의 일종의 원죄가 있기는 있습니다.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소위 이제 고전 SF의 황금기를 이끌었다는 캠벨이라는 아주 유명한 편집자 겸 이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러 차례 되뇌어서 강조했던 게 과학 소설은 과학적이다. 왜냐하면 외사법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외사법은 과학자들이 쓰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을 쓰니까 SF는 과학적인 거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 뭐 지금도 아주 많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만 특히나 과거에는 SF라는 장르는 이게 좀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 현실 도피하는 장르 아니냐,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들 많이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서 이분이 우리 장르는 뭔가 근사한 거야 라고 이제 말하기 위해서 과학의 이미지를 끌고 온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이런 외사법,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는 이 이름은 아니지만 중학교 수학 시간에 좀 나옵니다. 과학적 예측 방법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배우기도 하는 거 맞습니다만 이게 왜 중학교 시절에만 나오느냐? 이게 언제나 맞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앞으로 그대로 일어날 거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속 100km로 1시간 달리면 슈퍼맨이라서 달리면 100km 이동해 있겠죠. 2시간 달리면 200km 갈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바로 그대로 일어나는 거겠죠. 하지만 모든 미래가 이러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복리로 예금을 해 놓으시면 어떻게 되죠? 이자가 처음엔 조금씩 늘어나지만 나중에는 점점 크게 확 늘어나죠. 기후변화랑 관련해서 얘기했던 양의 대목임으로 인한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지구 기온이 올라갈 겁니다. 이런 변화도 있습니다. 또는 수정란에서부터 20대까지 자라나는 인간의 등치를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커집니다. 세포들이 얼마 안 일어나요. 하지만 탄생 무렵부터 7세, 8세, 10세쯤 되게 되면, 특히 이제 10세에서 15세 사이게 되면 엄청나게 쑥쑥 큽니다. 그러다가 다시 성장하는 비율이 줄어들어서 저는 좀 일찍 줄어든 것 같아요. 멈춥니다. 그러니까 변화라는 게 가다가 멈출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일반적인 모델이고 뭐 사실 통계 예측이나 뭐 이런 데선 각각에 대한 이제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만 로빈슨 씨는 하나 더 제안을 하죠. 이거면 어떡하느냐? 예측 불가능합니다.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다시 늘어날지, 계속 천천히 늘어날지, 미래를 예측하는 건 어느 모델을 골라야 될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어느 모델을 선택한다면 어떤 추정 결과는 나올 수 있겠지만 어느 모델이 제일 맞을지 미리 알 방법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미래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죠.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SF 작품들에서 나오는 성공한 미래 예언들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걸 간단히 해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넷 SF 데이터베이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 세계 SF 팬들이 SF 작품들의 정보를 다 자발적으로 이제 수집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불행히도 이제 영어 사이트고 영어권 SF가 이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작품 수가 40만 건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쓰여진 SF 작품이 물론 비슷한 아이디어도 있겠죠. 40만 건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현재 우리가 이제 와서 본 거랑 대단히 비슷해 보이는 거 고르면 얼마나 많이 고르겠어요. 로또 번호 맞추는 방법, 확실하게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또 번호의 경우에서는 800몇십만 개라고 하죠. 과감하게 1006만 개로 뽑으면 2개는 확실히 맞습니다.
많으면 그 중에 하나는 꼭 맞게 돼 있죠. 예, 그래서 SF가 미래를 예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더군다나 유전공학하고 비슷해 보이면 다 유전공학으로 쳐버리면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뭐 예언 아무렇게나 막 해놓으면 그 중에 하나 맞는 거 골라낸다면 SF 소설이나 영화에서 보여주는 상상의 가치는 도대체 뭐냐? 예언력이라는 게 사실은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닌데 라고 했을 때 저는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와 전혀 상관없이 그 고유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SF 작품을 쓰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 느끼는 기존 통념의 전복, 세계관이 붕괴하는 쾌감, 말이 좀 이상하죠? 알고 있던 세계가 망가지는데 그게 즐거운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뭐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광선검이라는 게 있네? 아무도 꼬마 때 전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저런 상상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도 제 인식의 지평을 넓혀준 거죠. 또는 아바타, 조금 시나리오 전개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각적으로 놀라운 광경을 보여준 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제가 상상할 수 있는 풍경의 폭을 엄청나게 넓힌 건 뭐 인정합니다. 또는 이거는 꼭 미래랑 관련된 건 아니고 1950년대에 제작됐던 19세기 SF 타임머신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무척 고풍스럽죠. 굳이 이제 와서 얘기하자면 이건 미래를 얘기한 게 아니라 과거를 얘기한 겁니다만, 타임머신이라는 게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상상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화로 본 분도 있을 거고 이름만 들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로버트 하일라인의 스타쉽 트루퍼스는 우주전쟁 이야기로 읽히기 쉽습니다만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베트남전 이야기입니다. 또 하일라인 씨는 아무래도 군 장교 출신이라 그런지 당시 미국 사회에 이제 팽배했던, 대학가에 팽배했던 반전 운동에 대해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소설을 썼고요. 또 이 하일라인의 소설을 읽던 SF 팬이 베트남전에 가서 실제로 고생을 하면서 하일라인 당신은 또 아니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영원한 평화라는 오마주 작품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영화 제작사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컴퓨터 게임적인 맥락에서 영화화되기도 하고요. 그러니 SF라는 건 사실은 만들어진 시기에 그 시대의 상상과 공포와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게 SF지 미래에 대한 게 아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과학소설과 과학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거는 여러 가지로 이제 논의가 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평자마다 생각이 좀 다르기도 하니까 저는 몇 가지 제 아이디어만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뭐 다른 작가도 좋아합니다만 배명훈 작가이신데요. 배명훈 작가의 단편 누군가를 만나서 어느 날 처음 읽었습니다. 아침에요. 점심 때 읽었어요. 저녁 때 읽었습니다. 일요일 날 다시 읽었어요. 지금 또 읽고 하다가 친구한테 빌려줬습니다. 그리고는 책이 안 돌아와요. 너무 좋아요. 어떤 얘기인가? 상상의 학문, 심령고고학이라는 분야가 등장합니다. 어딘지도 말씀을 안 드리겠고, 이제 아시아 대륙의 어딘가 한국, 중국, 일본이 교차했던 어느 지역을 발굴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 팀이 와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하는 듯한 분야의 팀, 뭔가 현실적인 실용성을 떨어지는 듯 하지만 그래도 과학적인 분야에서 발굴하는 팀, 그리고 화자인 심령고고학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를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상상의 분야인 심령고고학자가 진짜로 과학적이라고밖에 얘기를 못해요. 일종의 아이러니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확립된 과학이라는 것들을 얼마나
과학과 무관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느냐? 과학이 정수는 뭘까? 과학의 핵심은 뭘까? 지난 150년간 여러 철학자, 과학자, 역사학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 암만 해도 부정이 긍정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저로서는 이분들의 말씀이 가장 와닿습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리처드 파인만. 20세기 후반에 가장 대중에게 사랑받은 물리학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입니다. 1974년도 재직하고 계시던 칼텍의 이제 졸업식에서 그해 졸업식 연설을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칼텍 교재에 실렸어요. 요거는 스캔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뭐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목은 이겁니다. 과학적 방법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추지 마라. 더 중요한 게 이제 제 해석입니다. 따로 있다. 그건 뭐냐? 태도다. 어떤 태도? 당신이 믿고 싶어하는 것과 당신이 증명하고 싶은 바를 최대한 있는 힘을 다해서 반대해 보려고 들어라. 물론 인간적으로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다른 사람이 반대해 볼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를 오픈해라. 그러니까 믿고 싶으면 믿어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셈이죠. 역설적이긴 하지만 상당히 와 닿습니다. 사실은 과학계들에서 보면 서로 비판하고 반대 실험도 하고 반대 계산도 내어보고 하는 일들이 제도화되어 있죠. 반면에 특정 분야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우리가 수도 사이언스 내지는 유사과학이라고 부르는 분야에서는 그 분야 문헌들을 보면 서로 이거 되는 거야 믿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이게 과학과 과학이 아닌 거에 매우 중요한 차이가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과학만 이런 건 아니죠. 그런 점에선 멋진 신세계의 한 등장인물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50년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만 등장인물 무스타파 몬드라고 세계 정부의 총통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주인공 역할을 하는 다른 등장인물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문명 세계에는 예술과 과학이 예술이 없냐라고 이제 그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반발을 하니까 예술은 행복과 양립할 수 없다. 예술만 행복과 양립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과학도 그렇다. 왜? 이것들은 예술이나 과학은 항상 새로운 걸 끄집어내기 때문에 기존의 안정당 사회를 뒤흔들어 놓게 된다.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일종의 악역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해석에 따라서는 무변화를 이제 행복이라고 이제 해석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주 얼토당토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은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지난 9번의 강연 동안 여러분은 미래와 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얘기는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을 겁니다. 과학의 가치는 새로운 무엇도 있겠지만 변하지 않는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애도 있는 거다. 과학과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SF가 미래를 예언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착각이다. 모른다. 지금까지 거의 2달, 석 달에 걸쳐서 들은 얘기가 그럼 무슨 뜻이겠느냐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죠. 이 얘기를 가기 전에 우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해왔나를 잠시 돌이켜 봅시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상상을 할 때 대부분 물건과 기술을 매개로 상상을 합니다. 이게 1980년대에 있었던 소년 잡지에 등장했던 이제 만화입니다. 당시로서는 무척 컬러풀했는데 요즘은 좀 옛날 티가 좀 나죠. 근데 내용은 좀 실현될 것 같아요. 곧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얘기하는 듯합니다. 이거는 성공한 예언인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때 미래에 대한 상상들이 물건을 매개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가사 일이 불편하니까 로봇가 대신해 줄 거야. 20세기가 끝나면 이렇게 될 거랍니다. 근데 21세기가 됐는지 벌써 10년이 지나고 7년이 또 지났죠. 이런 거 보신 분 안 계시죠?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초등학생들이 많이 봤으니까 컴퓨터가 발달하면 뭐가 좋으냐? 숙제를 대신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공부시키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문제를 낼 거라는 생각은 왜 안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상상을 할 때 당장 부족하고 아쉬운 거를 해결해주는 상상을 물건을 통해서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 마음의 흔한 습성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책 없는 상상까지도 갑니다. 21세기가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우주 도시에서 체류하고 신혼여행하고 관광하고 일도 할 거야. 다음 세기에나 될까요? 예, 이런 거 안 만들고 있죠? 아무도 계획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만 그런 거냐? 아닙니다. 보편적입니다만 뭐 시간 관계상 미국 예만 들죠. 요거는 1920년대 뭐 사이언스 앤 인벤션이라고 지금은 사라진 과학 잡지에서 내나왔던 50년 후의 자동차입니다. 뭐냐? 흔한 상상이죠. 날아가는 자동차. 어떻게? 바퀴가 펑크가 잘났던 모양입니다. 바퀴는 2개만 달고 그 다음에 위에 프로펠러 달아서 헬리콥터처럼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1970년대 중반이면 도시를 가득 채울 거다. 본 적 없죠? 예. 이런 식으로 기술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술적 물품들은 잘 안 바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기술은 오히려 과학이 보여주는 불가능성에 비해서 아주 유연하게 바뀝니다. 1969년도 필리스사에서 내놨던 거의 최초의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 겸 플레이어입니다. 아주 번거롭습니다. 마이크도 달렸죠, 스피커도 달렸죠, 녹음 기능, 재생 기능 다 달려 있습니다만 이 자체로서는 널리 팔리질 않았습니다. 필리스사는 역사적인 경험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신제품 내놓고 널리 파는데 대실패하는데 아주 특기를 지닌 회사입니다. 여러 예가 많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회사들이 아이디어를 좀 바꿨어요. 이게 녹음은 좀 덜 중시를 하고 소리 재생을 좀 중시를 해보자 해서 아예 스피커를 크게 키우고 더 늘려버렸습니다. 혼자서 듣는 게 아니라 고성방가하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만들었죠. 위에 거는 또는 밑에 거는 소니사가 만들어서 데이트를 친 겁니다. 아니 여러 사람 방 안에서 듣지 말고 혼자서 이어폰으로만 듣자. 거추장스러운 녹음 기능 빼버리자. 워크맨이 돼서 데이트가 됐죠. 그러니까 기술은 사람들의 희망과 용도와 사용에 따라서 구체적인 모양들이 계속 달라져 갑니다. 그래서 위에처럼 붐박스라고도 부르는데요. 실제로 다른 사회에서는 다른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미국 서부 해안의 풍경이랍니다. 나중에 재현 사진인지는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속된 표현을 헐벗고 무척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부러웠어요. 근데 같은 기술이 1978년, 79년 이란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이슬람 혁명의 주요 매체로 활용됐습니다. 당시 독재 왕정이었던 팔레비 정권이 미디어를 통제를 하니까 붐박스를 이용해서 선동 연설들을 녹음하고 또 팔레비 정권에선 이 확성기들 있죠? 등록제였답니다. 확성기를 민간인이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카세트테이프 녹음한 다음에 동시에 같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크게. 이런 식으로 집회를 했답니다. 결국 같은 붐박스라는 것도 미세하게 형태가 달라지면서 사회적으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죠. 역사적으로 이런 사례들 무척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술은 유연하고 뭔가 만들어내긴 합니다만 기획했던 대로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과 기술을 좀 구별해서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과학은 회의와 의심을 통해서 불가능성을 또 확인하고 불가능한지 아닌지도 몰랐지만 된다고 알았을 때 기존의 통념이 깨져나가는 쾌감을 준다면
그러면 우리가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과학을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도 항상 과학을 즐길 수 있죠. 반면에 기술은 창조와 건설이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의 사회 변화와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와 사람들의 습성의 변화와 물건과 기술이 같이 변화가는 그런 동반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 프랙탈 그림처럼 과학과 기술이 칼같이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무척 과학과 기술의 경계가 뚜렷해 보였습니다만 미시적으로 보게 된다면 어떤 연구는 한 측면에선 기술이고 한 측면에선 과학인 것들이 이제는 무척 많이 늘어났습니다. 크게 보면 하얀 부분, 검은 부분 구별이 되긴 합니다만 확대해 보면 또 그 안에서 하얀 부분과 검은 부분이 교차하는 그런 연구와 개발들이 많이 생겼죠. 예, 역시 지난달에 네이처 머티리얼즈에 발표됐던 이제 연구입니다. 대단히 공학적인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연구라고 할 수 있어요. 3D 프린터로 금속을 어떻게 특히 스테인레스 강을 어떻게 이제 구성해내는가, 스테인레스 강 판재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연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것은 나노 스케일로 스테인레스 강 안에 벌집 구조, 육각형 구조를 만들어 넣었더니 같은 무게당 강도가 3배가 되더라. 그러면서도 금속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구부릴 수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이제 패널들에 사용하는 이런 허니콤 벌집 구조는 구부리면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노 스케일로 하나하나 이제 미시적으로 레이저 프린터로 3D 프린터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실용화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거는 한참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만 이런 연구를 하다 보면 기술적인 가능성을 탐구하는 거이면 동시에 과학적인 이게 과연 가능했던가? 가능하더라면 도대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아이디어들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데 놓치고 있었던가 하는 과학의 영역의 탐구도 같이 진행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까?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래도 제가 과학과 기술을 구별하자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는 과학이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줄 거야 라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말하면서도 과학은 누군가 결정해서 정해서 우리한테 던져주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에너지 본전 법칙, 광속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 그거 절대 불변입니다만 사실은 플렉의 비율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자면 확실히 가능한지도 모르는 것들을 탐구해 나가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상상했을 때 주로 매개 수단으로 삼는 기술은 구체적인 아주 디테일한 요소 기술은 크게 안 바뀌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물건과 사회적 기술로 형상화되는가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그런데 미래를 사실은 기술적으로 상상하면서 과학적 불변이 정해진 거다. 그리고 기술도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 거다라고 상상을 한다면 글쎄요, 미래는 정해져 버린 것처럼 느끼면 무척 깝깝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기술을 위주로 상상을 해보는 게 무척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로봇에서 나왔던 장면입니다. 거대한 한 도시를 장악한 거대 AI가 영웅적인 주인공의 개인적인 투쟁에 맞서서 네가 반대해도 안 바뀔 거야 라고 위압적으로 말하는 모습입니다. 현실적으로 요즘 많이들 AI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상상하시는 분들 무척 많으세요. 근데 전 의아합니다. 왜 이렇게만 상상하죠? 예, 여기 밑에는 어떤 컨설팅 회사의 이제 컨설팅 자료입니다. AI 세상이 됐으니까 당신네 회사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 컨설팅은 우리한테 받아라. AI 세상은 이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건데요. 저는 의아합니다. 왜 AI가 어떤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업이 장악한 단일 거대 AI일 뿐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물론 구현 자체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요즘 많이 얘기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 웹 서버나 아니면 계산 서버들 실시간으로 컴퓨팅 능력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빌려 쓸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산형 AI를 각자 개인 자기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면 안 되나요? 중앙 AI를 하나 고용하는 게 아니라 AI랑 같이 협업해 와서 자기가 자기 개인의 AI를 육성해낸 사람들을 고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기술적으로 얼마나 유용할지는 안 해봤으니까 모릅니다만 그런 걸 상상도 안 하면 탐색도 안 하겠죠.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래는 단일하지 않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상상들은 과학의 영역에서부터 사회까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이들 우주 진출을 꿈꾸는 사람들이 얘기하시는 우주 엘리베이터 상상도입니다. 나사에서 이제 자금을 내서 만들었던 프로젝트에서 나왔던 상상도죠. 근데 이렇게 이제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들자 안 만들자 이것만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상상을 해보면 생각해 볼 게 무척 많습니다. 아까 지도를 보게 되면 인도네시아 뉴기니 지역에서 만들게 되는데요. 그러면 인도네시아 뉴기니 쪽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내지는 마치 쇠로 만든 것처럼 돼 있지만 금속이 버틸 수 있을까? 탄소 나노튜브로 해야 되지 않을까? 내지는 길게 늘여놓으면은 이게 줄은 뭘로 만들든지 너무 길면 흔들리지 않느냐? 이건 공학적인 상상력이기도 하고 물리적인 상상일 수도 있죠. 또는 누군가 테러하면, 또는 세계 경제는. 그러면 아주 기초적인 과학 원리에서부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물론 현재로서는 상상이고 솔직히 이것도 상상의 영역으로 머무를 것 같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다 보게 되면 현실 세계에서 이런 상상을 안 했을 때 미처 들여다보지 않았던 구석이 보이기도 합니다. 과학에 기반한 상상 내지는 기술에 기반한 상상들의 힘이 그거를 통해서 우리 세상을 다른 각도에서 쳐다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과학과 미래를 엮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항상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는 다가오는 걸 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어떻게 상상하고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다음 학기 주제에 대해서 들으셨죠?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은 과학의 기반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학문인데요. 많은 대중분들께서 다소 어렵게 느끼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우리 카오스 재단에서 수학의 참맛을 우리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전달하는 그런 강연을 기획한다고 합니다. 다음 학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열정을 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